손자병법 제13편 용간편입니다. 마지막 편이죠. 이 용간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12개의 편과는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내용입니다. 첩자 운용이라는 아주 독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편부터 12편까지는 원정작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지만 이 용간편은 완전히 독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간편은 손자병법 전편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손자가 논하는 전쟁과 용병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12개 편과 모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용간이란 이 말은 첩자를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첩자 사이간자에다가 이 썰용자죠. 그래서 첩자를 운용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용간은 전쟁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종결하기까지 적국의 요소의 첩자를 운용해서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략정보나 전술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는 첩자의 활용이 용병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흥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간편의 주요 주제는요. 첫 번째로는 적정 파악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첩자의 종류, 세 번째는 첩자를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반간의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이 반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종의 이중 첩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섯째로는 이제 용간에서는 용병의 요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본문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가 말하기를, 그죠? 10만 대군을 일으켜서 천리를 출정을 하면, 정벌을 해 나가면 백성의 재산과 국가의 재정, 즉 백성의 비용이죠. 그리고 공과 지봉, 국가의 재정이 매일 일비 천금, 매일 천금이나 소모된다라는 뜻이죠. 국내외가 소란하게 되고 도로에 나앉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가 70만 원나 될 것이다. 수년 동안 서로 대치하여 결국 하루의 승패를 다루게 되는데, 자, 수년 동안 서로 대치해서 결국 하루의 승패를 다투게 되는데, 관직이나 많은 상금을 아껴서 적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어질지 못한 극치이니 장수감이 아니요 임금의 보좌역 감이 아니요 승리자의 감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과 장수가 움직이기만 하면 적을 이겨서, 승인이죠. 적을 이겨서 성공이 남보다 뛰어나게 되는 까닭은 선지야라, 적보다 먼저 알기 때문이니, 먼저 알아내는 것은 귀신에게 빌어서 알아낼 수도 없으며 어떤 사실에서 끌어낼 수도 없으며 어떤 법칙에 따라 추론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알아내어서 적의 정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용감편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자면요. 전쟁에서 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군주는 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피와 우열을 계산하고 또 승리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에 대한 정보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결심하고 나서도 가급적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의 의도와 계략을 알아야 하고요. 적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면 주변국 군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회유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원정이 시작되어서 아군이 적지에서 우직지게의 기동을 통해서 적 수도에서 결전을 치르기까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 군대의 배치와 움직임, 그리고 적 장수의 의도, 지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적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군주가 전쟁을 결심하는 것으로부터 장수가 원정작전을 완수하기까지 적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국가의 생사와 존망에 관계된 국지대사임을 고려할 때 이런 정보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손자는 이미 작전편에서 전쟁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작전편에서도 손자는 무려 10만에 이르는 대군을 작전편이 아니죠.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 용감편에서 손자는 무려 10만에 이르는 대군을 일으켜서 천리의 먼 거리에 원정을 나서면 백성의 재산과 조정의 재정이 하루에 천금이나 소모될 뿐이 아니라 또 이로 인해서 조정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전쟁에 동원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백성이 70만 호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70만 호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은 고대 중국의 이 만호 70 이 고대 중국에 이 민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호제도. 민호제도가 있어서 이 8개 호를 한 개 정으로 묶었고 한 개 호에서 병사 한 명을 이렇게 차출을 하면 나머지 7개호에서 노역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만의 병사를 동원하게 되면 70만 호가 부역을 담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쟁은 지연이 되어서 이 장기전에 돌입을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이 패배로 끝나게 되면 더더욱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전쟁은 필히 승리를 해야 하고요. 승리하는데 기묘한 정부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획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는 이 군주와 장수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수년 동안 지속되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단 하루의 결전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는 활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결전의 순간을 향해서 그런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현명한 군주와 어진 장수가 항상 적에게 승리하고 더 많은 공적을 쌓는 것은 이러한 정보활동을 통해서 적정을 흔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와 장수가 돈이 아까워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보의 가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국가의 대사를 망치는 어리석인 행위이고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정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자, 이러한 것은 귀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러한 것은
귀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경험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 손자는 결국은 이러한 적정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필치의인, 지정자야. 결국은 첩자를 운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 손자병법 전편을 통해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면요. 이 손자병법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정보의 활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손자가 용간의 문제를 별도의 편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춘추 시대의 이 정보의 획득 방법은 크게 사람을 첩자로 운용하는 용간이 있고요. 실시간으로 적정을 감시하는 전장 관찰 이 두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부터 13편에 이르기까지 각 편별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이 정보 요구는 뭐 이런 것이죠. 먼저 1편 제1편 시계편에서는 손자는 오사와 7가지 요소의 비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7가지 요소를 비교하는 것은 이 적에 관한 정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는 적의 군주, 장수, 법령, 군사력, 그리고 훈련이나 상벌의 이행 등에 관한 것이고요. 고급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첩자를 운용해서 획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3편 모공편에서는요. 지성유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성유호는 승리를 예측하기 위해서 장수가 알아야 할 5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뭐냐면 전투 여부의 결정, 우열에 따른 용병, 상하 일체화, 철저한 준비, 전쟁의 준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주의 불간섭, 이 5가지가 바로 지성유호, 승리를 예측하기 위해서 장수가 알아야 할 5가지 요소라고 강조를 했죠. 이 가운데서 적과 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피와 우열에 따라 용병수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적의 의도와 군사력 그리고 배치를 파악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죠. 아군의 철저한 준비도 마찬가지로 적의 대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장 관찰과 더불어서 이 적진 내의 첩자를 운용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영편에서는요, 적의 진영을 헤아려서 헤아리는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도, 양, 수, 칭, 승 이 5가지였죠. 이 도, 양, 수, 칭, 승의 절차에 따라서 적이 이기지 못할 군영을 편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죠. 군영편에서. 장수가 결전의 장소에 도착해서 용병수를 구상하고 병력을 배분하고 또 적과의 전투 수행 과정을 그려보고 이 군영을 편성하기까지에는 적 장수의 의도와 진영에 관한 소상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장 관찰과 더불어서 첩자를 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죠. 자, 병세편에서는 이 기병으로 아군의 불리함을 드러내고 적에게 유리함을 보여줘서 적을 움직여서 허점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수는 실시간으로 적의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고 허점이 발견되면 즉각 아군의 주력을 집중해야 하겠죠. 자, 이러한 것은 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첩자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요. 장수가 전장을 관찰하면서 직접 정보를 얻고 판단해야 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아군의 정보를 허위로 적에게 알리는 역정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허실편에서는요. 결전의 순간에 세를 발휘하기 위해서 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조성하고 또 적의 취약한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죠. 손자는 결정적 국면에서 장수는 책지, 작지, 형지, 각지를 이행함으로써
사전에 재승지형, 즉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전장에서 아군의 용병수를 기만하고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 첩자의 활용보다는 전장 관찰로서 가능하겠죠. 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적에게 올리는 역정보 활동이 역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군쟁편에서는요, 우직지계의 기동 과정에서 주변국 군주의 의도, 지형, 향도 활용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당연히 요구가 되겠죠.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기동 과정에서 바람과 같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숲과 같이 조용히 주둔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군쟁편에서는 외교정보, 지형정보, 주민정보, 전술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자 활용과 전장 감시가 광범위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군쟁편은 우직지계의 기동 과정에서 달려드는 적을 물리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진 내에 첩자를 심어 놓는 것은 불필요하고요. 첩자 운용은 단지 주변국 군주를 회유하거나 향도를 얻기 위한 활동 등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변편에서는 다양한 지형과 적정을 고려해서 용병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길과 치지 말아야 할 적, 그리고 공격하지 말아야 할 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지형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적정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다만 이 구변편도 우직지계의 기동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달려드는 적군 내부의 간첩을 심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정보 획득은 주로 전장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군편에서는요, 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33가지의 요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직지계의 기동 과정에서 조우하는 적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로 자연현상과 적정을 관찰하고 헤아려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형편에서는 결전의 장소에 도착한 원정군이 적과 어떻게 대적할 것을 고민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형편에서는 6가지 지형에 따른 용병의 방법, 그리고 패하는 군대의 6가지 유형, 그리고 지피지기와 지천지지를 언급하고 있죠. 자, 이것은 결국 적정, 천시, 지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죠. 첩자 운용과 전장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 주력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적 장수의 계책과 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도 엄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구지편에서는요, 9가지 지형에 따른 용병의 방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첩자 운용과 전장 관찰이 모두 망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지에서 인접 제후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첩자를 운용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비지나 위지 등의 지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장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자, 이 구지나 비지, 위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지편에서 앞에서 많은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죠. 자, 마지막으로 이 화공편에서는요, 적 진지에 대해 이 화공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하고요. 내부에서 불을 놓을 수 있는 공모자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불이 난 상태를 헤아려서 용병을 구성하고 기후 조건이 맞으면 외부에서 화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화공편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적정 기상, 전장 상황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적진의 첩자를 운용하고 전장 관찰을 병행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손자의 정보활동, 특히 첩자의 운용은 전쟁을 결심하는 시점으로부터 원정을 출발해서 우직지계의 기동 과정, 그리고 결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번 모든 매 작전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첩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문 볼까요? 이 첩보원의 유형은 5가지가 있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등이 있다.
이 오간이 5가지를 구기하여 모두 활용하면서도 막지 이 기도 그 실태를 알지 못하게 하니 시위 신김이 이를 일컬어 신의 경지라고도 하며 인군지 보안이라 임금의 보배라고도 하는 것이다. 자, 이 5가지를 모두 활용하면서 은밀하게 활용을 하게 하면 그죠? 신의 경지고 임금의 보배라는 것이죠. 자, 향간이란 적국의 주민, 향인, 주민을 쓰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이고 내간이라는 것은 적국의 관인, 적국의 관리를 활용하는 것이고 방간이란 적의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적의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간이라는 것은 거짓 사실을 꾸며서 아군의 정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아내어서 적의 정보원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다. 밝혀지게 되면 죽게 되겠죠. 자, 생간이라는 것은 반보야라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손자는 첩자의 종류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향간, 그죠?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다양한 첩자들을 운용하면서 적이 눈치채도록 하지 못하면 적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의 경지에서 같이 신의 경지에 이런 것과 같이 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첩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히 하는 요소로서 군주와 백성에게는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손자가 이 제시하고 있는 첩자의 종류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향가는 적국의 주민을 첩자로 쓰는 것이죠. 적국 내부의 일반인을 회유해서 첩자로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향가는 고급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적 주민들 사이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두 번째 이제 이 내간이라는 것은요. 이 내간이란 적의 관리를 첩자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정이나 관청에 소속된 관리들 가운데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군주나 장수, 적의 군주나 장수와 직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간인데요. 반간이라는 것은 적의 첩자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아측에 보낸 적의 첩자를 제물로 회유를 한 다음에 적에게는 마치 발각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활동을 하면서 거짓 정보를 적에게 흘려보내고 적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간이라는데요. 죽을 사자를 썼네요. 이 사간은 외부의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아측의 첩자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적의 첩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군의 첩자도 모르도록 하면서 이 잘못된 정보를 적에게 알려줘서 적을 깜짝같이 속이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아군 첩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한 번 이용하고 버린다는 의미에서 사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죽을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간인데요. 생간, 살아서 돌아온다 이 뜻이죠. 생간. 생간은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국의 첩자를 적국에 보내서 내부 사정을 정탐하도록 한 다음에 귀국해서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 생가는 적국의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가운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혜와 기지가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정보와 기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손자의 전쟁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틀리거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이 손자의 전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자의 전쟁은 올바른 정보를 언제든 입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천시, 지형, 적정, 아군 등에 관한 것이고요. 손자가 지피지기, 지천지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던 것은 정보에 대한 이 손자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손자의 정보는 궁극적으로 적을 속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정합, 이기성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군은 적이 X라는 전략을 추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겉으로는 X라는 전략으로 맞서는 척하다가 결정적으로는 Y라는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확한 정보 획득을 통해서 적의 기만을 달성한다는 이 손자의 논리는 역설적인 어떤 관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군이 기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적도 똑같이 기만수를 동원을 하게 되면 아군이 입수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군이 적을 기만하는 데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국이 적국에 첩자를 심어 놓듯이 적도 마찬가지로 아국에 첩자를 심어 놓을 수도 있죠. 아군이 적군의 상황을 파악하듯이 적도 마찬가지로 아군의 상황을 파악하겠죠. 아군이 올바른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적도 아군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되면 전쟁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손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보에 대한 손자의 논의는 절대적인 우세가 아닌 상대적인 우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군이 적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눈과 귀를 열고 있지만 아군이 적보다 더 핵심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결국 군주와 장수의 능력으로 귀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계편에서 적국과 비교한 7가지 요소 가운데서 아국의 군주와 장수가 상대국 군주와 장수보다 현명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국의 군주와 장수는 첩자를 부리고 정보를 입수하는데 적보다 더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손자가 다음 문단에서 강조를 하고 있듯이 첩자를 부리기 위해서는 군주와 장수의 비범한 지혜와 어질고 의로운 성품 그리고 세심하고 교묘한 성격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아국 군주와 장수가 적의 군주와 장수보다 유능하다고 하면 정보의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첩자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전군의 일 중에서 정보 활동보다 더 친밀해야 할 것이 없고 포상 중에서 정보 활동보다 더 후하게 해야 할 것이 없고 일 중에서 정보 활동보다 더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다. 뛰어난 지혜가 아니면 간자를 운용할 수가 없고 인의가 아니면 간자를 부릴 수가 없고 미묘함이 아니면 정보의 실태를 잘 얻어낼 수 없으니
미묘하고 미묘하도다. 정보원을 운용하지 않는 곳이 여기죠. 요거 미묘하고 미묘하도다. 미제미제라. 정보원을 운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 요게 이제 미묘함이 아니면 정보의 실태를 잘 얻을 수 없으니 미묘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보 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문이 먼저 들리게 되면 선문자죠. 몰리게 되면 해당 정보원과 그 소문을 보고한 자는 모두 죽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치려는 부대는 공격하려는 부대, 공격하려는 성,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키는 장수, 좌우에 있는 망료, 부관, 문객, 시중 등의 성명을 먼저 알아내어 정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찾아서 파악해야 한다. 적의 정보원이 우리 척을 탐지하러 들어와 있는 것을 반드시 색출하여 이롭게 하고 이끌어서 머물게 할 것이니 그리하여 반간을 획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손자는 먼저 이 군주와 이 장수가 첩자를 운용하면서요.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는 첩자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없고 첩자보다 더 후하게 상을 내려야 할 사람은 없으며 첩자보다 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군주와 장수의 장수가 첩자를 수하에 두고 친히 부려야 하는 것은 아래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에 정보가 왜곡되거나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후한 상을 내려야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측의 첩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방간이 되어서 역으로 우리의 정보가 누설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자는요, 첩자를 부릴 수 있는 군주와 장수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는 비범한 지혜가 없이는 첩자를 운용할 수 없으며 어질고 의롭지 않으면 첩자를 부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또 세심하고 교묘하지 않으면 첩자로부터 쓸모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자는 첩자를 운용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비범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의질고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심하고 교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자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대략 우리가 뭐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비범한 지혜라는 것은 군주와 장수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첩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되겠죠. 정보라는 것은 닥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전쟁을 앞둔 뭐 상황이라고 하면 적 군주의 성향이나 적 군사력 수준과 같은 이런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실제로 쓸모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범한 지혜라는 것은 현재의 전략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요구되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질고 어려워야 한다는 것은 인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질고 어려워하는 것은 관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 첩자를 인간적으로 감화시키고 첩자로 하여금 이 간첩 행위가 그의 간첩 행위가 비열한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첩자도 사람인 것이죠. 자신을 첩자로 부리는 사람과의 인간적 교감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라스라도 자국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죠. 세 번째로 이 세심하고 교묘함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첩자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추측성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정확한 정보로 인식해서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첩자를 부리는 군주와 장수는 그 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첩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정보를 다른 첩자의 정보와 비교해서 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제공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군주와 장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오늘날 현대에서는 뭐 IPB라는 과정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IPB를 할 수 있는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는 군주와 장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자는 자 이처럼 이 첩자의 운용을 두고 미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묘하다. 왜 미묘하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어디든지 이 첩자를 어디든지 첩자가 사용되지 않는 곳도 없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겉으로는 첩자가 침투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곳곳에 잠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군의 첩자들이 적의 비밀 정보를 캐내고 있기 때문이죠. 적의 군주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의 장수의 지휘 통솔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죠. 현명한 군주가 통치를 하더라도 불만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훌륭한 장수가 부대를 지휘하더라도 충성심이 약한 참모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내의 불만 세력이나 군대 내의 이반 세력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사람을 포섭해서 아군의 첩자로 심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적이 아국에 보낸 첩자라 하더라도 돈으로 매수해서 방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죠. 결국 침투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적국 내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게 첩자들을 운용해서 적의 기밀을 입수하고 적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묘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첩자를 운용하는 문제는요. 최고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척의 정보 활동이 적에게 노출될 경우에는 침투한 첩자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부가 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관이 되면 아군의 정보 활동은 모두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만일 정보 공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보 공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밀이 누설되어서 그에 관한 소문이 떠돌 경우에는 첩자와 함께 이를 알게 된 자를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논의에서요. 손자의 전쟁과 오늘날의 어떤 전쟁에서 인간 정보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손자가 살았던 시대의 전쟁에서 첩자를 운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전쟁은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들 간의 내전이라는 성격이 강했고요. 또 백성들은 그 충성의 대상이 아주 모호했습니다. 공자를 비롯해서 손자, 오자, 또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이윤과 태공망과 같은 이런 명망 있는 인사들이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제후국을 전전하면서 다른 군주를 섬겼던 당시의 상황이 이러한 것을 잘 반증을 해주고 있죠. 오자의 경우는 위나라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노나라 목공, 그 다음에는 위나라 문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초나라 도왕을 위해서 봉직을 했죠. 자, 이처럼 당시에 손자 시대에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모호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만을 가진 적국의 고위 관료나 장수, 지방 관리 그리고 백성들을 포섭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는 비교적 수월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들 간의 전쟁에서는 첩자를 운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부를 구성하는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고 군의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과 애국심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비록 적에게 약점을 잡힌 이 고위 관료라고 하더라도 마지못해 일부 기밀을 적에게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적에게 전폭적으로 협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겠죠. 국가 간에는 인종적 차이와 언어의 한계도 또 작용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다르게 생긴 사람이 직접 상대 국가에 잠입해서 어줍지 않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정보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모든 국가들은 정보기관을 두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간 정보를 수입하고 있지만 손자 시대의 첩자 운용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반간 운용, 즉 이중첩자의 운용의 근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요. 대체로 치려는 부대, 공격하려는 성,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그 지키는 장수, 주의 망료, 부관, 문객, 시중 등의 성명을 먼저 알아내어서 아정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찾아서 파악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의 정보원이 우리 측을 탐지하러 들어와 있는 것을 반드시 색출을 해서 이롭게 하고 이끌어서 머물게 할 것이니 그리해서 반간을 획득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반간을 통해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향간이나 내간을 획득하여 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반간을 통해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사간을 통해서 기만의 삭시를 조성을 하여 가히 적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반간을 통해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생간이 가히 복귀할 때를 알고 기다리게 할 수가 있다. 5가지 이 정보 활동은 임금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니 이를 아는 것은 반드시 반간 운용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반간을 후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반간의 운용에 대해서 정보 수집의 어떤 목적과 대상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반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우선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적의 군대를 공격하거나 또 적의 성을 공략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적의 주요 인사를 회유하거나 암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정보 수집 대상은 적의 장수, 주변의 참모, 부관, 경호원, 관리 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먼저 파악한 뒤에 첩자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사사시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첩자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간의 운용이라고 했습니다. 반간이라는 것은 적의 첩자로서 아측에 와서 첩자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죠. 아측에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반간을 색출하고 또 이들에게 아낌없는 이익을 제공해서 아국의 군주와 장수에 충성하도록 전향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반간들이 국내에서 태연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중 간첩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더블 에이전트를 운용하는 것이죠. 이 반간은 아측의 첩보 활동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간을 통해서 적 주민의 성향과 적 조정 내 관리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적국 내에서 향간과 내간을 만들어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반간을 통해서 적 내부의 정보활동 관련 인물과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간으로 하여금 허위 정보를 적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간을 통해서 적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간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약속된 기일에 맞춰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첩자의 종류에는 뭐 향간, 내간, 사간, 생간, 반간이 있지만 모든 첩자의 활동은 이 반간, 근간은 반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와 장수는 무엇보다도 반간의 확보에 힘써야 하고요. 누구보다도 반간을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손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반간의 어떤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면요. 첩자를 운용하는데 이 반간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죠. 반간은 적 내부의 사정을 꿰뚫고 있고 적 조정 인사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간과 내간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아측의 어떤 사간이 적측의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를 알려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아측의 생간이 잠입해서 접촉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간은 다양한 첩자를 심고 운용하는 출발점이자 정보를 획득하는 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반간을 더 중시해야 하고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간은 이중간첩이기 때문에 부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국에서 포섭했다고 하지만 적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다리를 거치면서 적국에 다시 충성할 수도 있죠. 비록 아국에 전향했다 하더라도 부모 형제가 고국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협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간이 실제로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반간의 충성심을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아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간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군주나 장수가 비범한 어떤 지혜, 어질고 의로운 성품, 그리고 세심하고 교묘한 통찰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손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이 용가는 용병의 요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선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날 은나라가 일어날 때에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으며, 그죠?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으며, 주나라가 일어날 때, 주나라가 흥할 때, 여아, 즉 강태공, 여아 강태공을 말합니다. 강태공은 은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이윤과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과 장수가 능히 최고 수준의 지혜로운 자를
정보원으로 삼는 경우에는 필승대공, 반드시 큰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차는 병지요, 군사활동의 중요한 사항이요, 삼군지소 시의 동야 아니라 전군이 의지하여 움직이는 근거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손자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 첩자 운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라는 은나라 이야기죠. 먼저 은나라의 이지 사례를 들고 있죠. 은나라의 이지 사례. 이지. 이 은나라의 이지 사례를 들면서 옛날에 은나라가 흥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나라 여하의 사례를 들고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나라가 흥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하가 은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두 사람을 엄밀하게 첩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첩자는 아니죠. 전향한 적국의 현인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손자는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적국에 몸담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의 사정에 밟고 각각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에게 하나라와 은나라를 무너뜨릴 정보와 계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첩자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손자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는 유능한 첩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첩자는 아무나 시킬 수는 없죠. 첩자는 정치적, 전략적 식견이 뛰어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근모술수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적국의 군주를 혐오하고 아국의 군주의 통치 이념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탕왕과 무왕은 결국 이 이지와 그리고 이 여하가 기존 맹주들에 대한 환멸과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대업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지나 여하와 같은 유능한 첩자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유능한 첩자는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군주에게 스스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능한 첩자를 부리는 문제입니다. 운용하는 문제인데요.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운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이 부리는 사람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지와 여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첩보 활동을 하고 정치적 공작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을 운용하는 군주의 역량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했던 은나라의 탕왕이나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통치인임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처럼 위험한 임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유능한 첩자를 부리기 위해서는 군주가 명석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손자는 이 용간이 용병의 요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전쟁의 결정으로부터 부대 이동, 그리고 적 수도로의 진군과 결전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첩자를 통해서 얻은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군주와 장수가 지피, 적을 알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적정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첩자를 운용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유용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첩자 운용의 조건이 바로 군주와 장수의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군주의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우리 1편 제 시계편에서 오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라고 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도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서 군주와 생사를 같이 하고 전쟁에 임해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주는 올바른 정치를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인의를 행하고 덕을 베푸는 왕도 정치를 실현한다고 하면 백성들은 군주를 믿고 따를 것이기 때문이죠. 군주의 도는 유능한 첩자를 얻고 부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국을 등진 이 첩자들은 결국 자국의 통치자에 대한 배신감에서 적국에 협조하기 때문이죠. 이진은 이 패도에 빠진 하나를 정벌하고 백성을 구하는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서 탕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여하는 은나라의 주왕이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주나라에 어지럽게 하니까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서 정사에 참여하고 또 무왕과 함께 은나라를 무너뜨리죠. 자, 이런 이지와 또 이 여하가 첩자로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고국에 대한 어떤 정보와 정세를 제공하고 원정을 위한 어떤 계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결국 유능한 첩자를 획득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왕도 정치를 펴는 현명한 군주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용감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용감편은 손자병법의 마지막 제13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편 시계편으로부터 제13편 용감편에 이르기까지 손자병법 전편을 우리가 원문과 또 내용과 또 사례를 들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모쪼록 이 손자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손자병법 제1강 1편으로부터 13편까지의 전체의 내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